안녕하세요. 저는 영유아교육 디자인 연구소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관찰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이를 발달 변화 분석해서 부모님의 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특별히 기관 회원 문의가 정말 많긴 하거든요. 내년부터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가 많으세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선생님 교체도 있을 수도 있고 원화 교체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관 회원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사용하실 경우에는 2월에는 최소 2월에는 한번 한 달권으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기관 회원은 제가 기관에게만 따로 강의를 진행을 해요. 저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한 3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도구가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한테 전할 때는 선생님도 부담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관찰을 해야 하는지, 왜 기록을 해야 하는지, 이 사이트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지금의 사용하는 방식보다 어떤 부분이 나아지는지, 또 이를 부모님한테 전달할 때는 어떤 전문성을 띠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전달드리면 선생님들이, 쓰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받아들인 부분은 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선생님한테 1대1로 문의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만약에 내년에 어린이집 한번 도입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면 1월 말이나 2월 정도에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먼저 그 사용하기 전에 교육을 하기 전에 뭐 갖춰줘야 할 것들이 있어요. 원화 등록부터 해서 저하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3월부터 스타트 할 수 있도록 2월에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뭐 1월이나 2월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문의가 많아서 아마 기관 회원들 중에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번 무료 교육에는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거 안내 안 해주시나요? 그런데 제가 맨날 강의할 때마다 이걸 얘기하면 꼭 장사 속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해드렸거든요. 필요한 것만 해드렸는데 그래서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요 짧게 5분만 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만 짧게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사이트 네이버에 치시면 이제 좀 상위 노출이 되긴 해요. 네이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제가 작성한 내용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표준보육과정 범주, 영어는 6개 영역, 유아는 5개 영역에 표준보육과정 범주의 수준별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체크리스트를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 반 아이가 2세라고 해서 2세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2세인데 아직까지 영일세 수준밖에 안 되네라면 그걸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체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달, 한 달, 한 달 누적된 기록을 보고 6개월 우리가 1학기 총평을 하고 1년 총평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학기 총평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한 달 기록은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6개월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성장을 했네. 혹은 이번 달에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선생님들이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년을 아이들을 케어하니까 한 달 정확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이 누적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언제적 변곡점이 이루어지고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디지? 요 정도 속도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요렇게 천천히 지도해도 되겠다. 우리는 그러려고 관찰일지를 적고 관찰과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작성한 부분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요. 우선 부모님들의 그 반응이 좀 좋긴 해요. 왜 좋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놓치고 있는 원장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모님들이 좋은 이제 후기를 저한테 공유해 주신 원장님이 계셔서 보여드릴 텐데요. 발달사항 보내주신 거 너무 잘 봤어요. 아이들하고 노는 거 비교도 해보는데요. 객관화된 자료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이 아이가 정확히 잘 크고 있나 의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나이대로 수행해 할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4살 만 2세거든요. 만 2세가 되고 나서 폭풍 성장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잘 성장하는지 몰랐는데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육아라는 게요.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비교하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잘 크고 있다는 성과를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만족도가 당연히 높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부모님하고 상담하거나 혹은 부모님하고 다른 걸로 문의를 드리거나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될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만족도 들었다는 건 객관화된 자료,
눈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가시적인 자료를 좋아해요. 그건 부모님이 아니라 여러분도 좋아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강의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해보세요. 하나도 설득력이 없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후기를 남겼네. 근데 이 사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여기 쓰는 용어도 막 영역별로 막 이렇게 쓰는 것도 요즘 어머님들이 굉장히 모든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대에 수행해야 할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 문장이 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뛰어나다, 부족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크고 있구나. 이 나이대 이런 걸 해야 하구나. 어린이집에서 이걸 못한 집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이걸 하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며 이런 발달 변화 분석을 선생님 매달 한 걸로 해서 불러와서 이렇게 바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모님들한테는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걸 관찰 일지를 토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관찰 일지를 선생님이 보여줄 만큼 전문적으로 잘 쓰냐? 그런 선생님 많이 없거든요. 잘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들잖아요. 그렇게까지 잘 쓰고 분석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도구라는 걸 사용하는데 만약에 나는 관찰과 기록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이건 하나도 스트레스가 아니고 이렇게 애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 하면 이렇게 그 워드로 치시거나 그 여러분들이 수기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장 좋죠. 그게 가장 정확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표준화된 그 표준보육 과정 범주에 있는 것을 체크하고 그 밑에 아이들의 총평을 작성할 수 있는 공란도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의 그 달의 특이사항을 적으면서 누적된 기록을 내가 보고 한눈에 선생님도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요 달에 대체적으로 이런 의사소통이 진짜 많이 성장했네. 혹은 이 달은 그대로 의사소통이 유지가 됐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말문이 탁 트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때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 아이는 두 달 정도 이렇게 큰 상향곡선 이뤘을 때 아마 선생님이 엄청난 지원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도 지원이고. 그럼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또 어느 순간 유지가 되면 성장이 안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그 자기 수준대로 성장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 변곡점을 이루면서 또 상향을 곡선을 이룰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요. 제가 일부러 막 설명드리라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지. 그래서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조금 두각을 보이는 그 달이 있다면 그거를 부모님한테 인지하고 얘기를 해드리고 혹은 그거를 선생님 잘 캐치했다가 이 아이는 요 정도 기간 텀으로 지도를 하면 성장하는구나를 조금 캐치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잘 하고 계시겠지만 관련된 그 기관회원 그 일반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역으로 선생님이 쓰면서 이제 사비 들여서 쓰시면서 원장님 이거 좀 같이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도 많이 하더라고. 그럼 원장님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세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걸 돈 내고 쓰고 있는데 제가 좀 해드릴게 하시는 원장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정말 민간의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교육 정말 열심히 듣긴 하는데 왜 계속 들으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막 확인을 받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고 원래 잘하시는 선생님들 교육을 많이 들으세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한 여기 보면 3월부터 한 8월까지 작성한 거에서 제가 1학기 상담자로 나갈 때 이렇게 제출해서 나가면 됩니다라고 제가 항상 요 시즌마다 무료 강의를 진행할 텐데 그때 8월 정도 돼서 소장님 있잖아요. 제가 작성한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요게 선생님이 매달 작성한 내용을 다 불러온 거예요. 다 불러온 거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기 밑에 바가 있죠. 여러분 이 슬라이드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요만큼이 더 있다는 거예요. 위에. 거의 A4 용지 한 장 정도 될 만큼 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 보여지는 화면값밖에는 출력이 안 돼요. 그 내용이 다 출력이 안 돼서 요만큼 출력하고 또 뒤에 출력하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걸 이만큼이나 넘치게 적어서 선생님 이렇게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그동안 했던 걸 조금 추려 적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저는 애쓴 게 너무 짠해서 뭐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안 적어도 요 정도만 적어도 충분한데 그리고 선생님이 누적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편집해서 요 반 정도니까 요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프린트가 되니까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했는데 선생님 말씀이 잘 계속 보인대요. 아이가 성장하는 게 보여서 안 적을 수가 없대요. 갈수록 적을 게 늘어나고 갈수록 적고 싶고
그렇게 선생님이 성장하는 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하겠죠. 원장님한테는 더 좋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얘기해도 스스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잘 안 하는데 이게 계속 누적적으로 선생님이 체크하다 보면 아이들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 발달 단계는 이렇구나. 아, 이게 원래 이 수준의 발달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0, 1세 수준이면 나는 무엇을 더 해줘야 될까를 매일매일 뭐 10분, 20분 아이들 체크하는 건 간단하니까 그 정도 해서 조금씩 선생님이 성장하는 게 반드시 있는 거니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이 무료 라이브 강의 들으면 한 달권을 드려요. 그 한 달권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독이에요. 원래는 돈을 내고 쓰셔야 애착을 가지고 쓰는데 제가 한 달권 드리면 쓰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쓰시는 선생님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무료 강의 드리면 한 달 그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해도 잘 안 쓰세요. 왜냐면 무료니까. 그게 여러분한테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멤버십이다 보니까 결제를 해야 안에 어떻게 로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돈을 내지 마시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무료 강의 들으시고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회원가입 하시는데 일반 회원, 기관 회원이 달라요. 기관 회원은 원장님 대상이고 일반 회원은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교사 5, 10, 15 이렇게 되는데 그건 5명의 아이를 기록할 수 있는 것, 10명의 아이를 기록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15명의 아이를 기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원화 7명을 등록하고 기록하고 싶습니다. 1대1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 달 포인트를 지급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로 결제하면 영원히 결제되니까 바로바로 한번 써보세요. 저 같으면 이런 거 당연히 돈을 내고 쓰긴 하죠. 궁금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동영상 강의도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봐 항상 그 라이브 듣고 나면 선생님들한테 좀 1대1 채팅을 남겨서 한번 써보세요라고 전달해드리고 기관도 그래요. 똑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설명을 꼭 해달라고 해서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자 이제 저희가 중간관리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런 자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중간관리자 얘기하기 전에 이 시점, 유보통합에 관련된 시점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연구소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고,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연구소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혹은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결이 뭐냐면, 어, 조금 최상위 수준으로 전달하는 편이에요. 어,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는 항상 최상위 목표를 두고 거기에 다다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돼요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이 정도까지 하셔야죠. 하실 수 있어야죠. 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다른 기관과 조금 결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정보 면에서는 정확한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저 역시도 정책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관련된 교육을 몸담아 오면 흐름이 이 정도 되겠다라는 정책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막 하더라 해서 진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될 거 했을 때 아마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거를 듣고 이제 다른 데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분별력을 생기시면 되거든요. 변별력. 저기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기준점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다른 카더라 통신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조금 명확한 자료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교육부 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추진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달한 내용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할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몇 개만 추려왔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좀 이런 거 자료 받아도 읽을 시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저하고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영유아 교육기관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유치원은 학교죠. 학교 교육시설에 포함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그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 시설로 되어 있는데 유보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가니까 학교 되나요?
유치원이 보육기관 되나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유보통합되면 가정어린이집은 다 없어진대. 막 이런 말도 진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딱 하더라고. 요것만 팩트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법 체계상 유치원은 국공립, 사립 세 개 유형의 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요. 유아학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 민간, 가정, 뭐 공동류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시설로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법에 따르거든요. 정부 조직법 이제 개정이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법이 아무런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들고 입법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아직 법 개정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통합 모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교육부로 넘어가지만 그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팀이 들어가겠죠. 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팀 안에서 협의를 하고 법을 하나 만들겠죠. 왜? 새로운 법을 만들겠죠. 그게 교육부니까 학교로 포함이 될지 학교에서 부칙으로 해서 다른 복지시설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직 정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헤드라인 뉴스에서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없고 통합기관 성격에 대해서 유보통합 관리 체계는 교육부인 거예요. 관리 체계이지 우리가 교육부라고 해서 학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 체계가 교육부하고 교육청으로 일어나는데 자 교육부는요. 국가에 하나 있는 교육부고 교육청은 뭐 있죠? 시, 군, 구청이 있죠. 보면은 서울시 교육청 이렇게 청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교육부 관할에 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육청으로 일어나 된다는 점이 이런 부분이 있고 관련 학계 및 단체 제안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학교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교육부로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학교 안에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개정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유아교육기관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어린이집 이전에 몇 년도부터 운영한 어린이집이 될지 그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에서 관할했던 7개 유형의 사회복지 시설이 모두 언제부터 학교화된다라는 법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관리 체계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유치원하고 똑같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만 3호세 유아들과 함께 교사로서 만족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유보 통합 이후에도 영희세 영아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영희세 영아들을 담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보 통합이 되면 모든 유치원 교사가 의무적으로 영희세 영아를 담임을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되네요. 이거 대체적으로 유아반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영희세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예쁜데요. 그죠? 근데 유보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현직 유치원 교사가 모두 통합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선택에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통합 교사 자격이란 유보 통합 이후에 통합 기관에서 영유아를 교육할 새로운 교사 자격을 의미합니다. 통합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현재 유치원 자격증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유지할 것이며 현 자격으로 선생님이 근무하는 이상은 퇴직 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원래 이게 팩트예요. 선생님들이 새로운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시던 사람들의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을 변경 위탁을 받을 때는 기존에 있는 교사를 인수인계 받는 게 원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것처럼 현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퇴직을 하거나 지금 이 단계에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에서 현장에 있지 않는다면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지. 왜냐하면 예전에는 쉬었다고 하면 그 장기 그 교육을 받지 않잖아요. 장기 미이수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그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제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현존에 있는 선생님은 간단하게 뭐 새로운 수료증이나 혹은 보수 교육을 통해서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를 마련해 주고 있지만 쉬는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지원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현존에 있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이 선생님이 퇴직할 때까지 이 부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유치원 교사 자격만 갖고 계신 선생님은 영희세는 담당할 수 없으면 왜 그럴까요? 왜?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은 영희세를 담당할 수 없고 대부분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같이 주는 학교가 있어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든요. 근데 유치원 교사 자격증만으로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에는요, 만 3세 이상이라는 법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영희세를 담당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유아반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거지 유치원 교사 자격증만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는 없어요. 자격증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왜 안 되냐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법에서는 유아를 만 3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 자격증에 관련하여 법 체계도 보면 만 3세 이상밖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법에. 아시겠죠? 그래서 영희세를 당연히 담당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단기 보수 교육으로 통합 교사 자격을 준다는 소문을 들은 적 있어요. 이는 유아교육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상향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단기 보수 교육으로 통합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유보 통합 후 보육교사가 쉽게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나 광고, 온라인을 퍼지면서 이거 진짜 학점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보 통합으로 교사의 자격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현장에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보 통합을 틈타서 일부 업체가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따라서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거에 관련된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따신 선생님은 혜택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전달 드릴 텐데 유보 통합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염려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 내가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하는데 뭐 나중에 인정이 안 될 것도 많을 거예요. 그죠? 이를 위해서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증에 대한 대학과 대학원 시행편입과 과정을 포함해서 전공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이 과정만 따면요, 이 학점만 있으면 유보통합인데 전혀 문제되지 않나요? 하는 사교육 시설에서 말하는 건 절대 듣지 마세요.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런 걸 오더 내리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보수교육이나 대학 관할 부서에서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사교육 시설에서는 절대 제한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세요. 현재 유치원은 3, 5세 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모두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이 0, 2세 영아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모두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0, 2세 연하들도 받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자율재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밝혀졌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지금도 어린이집도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만 2세 반부터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하거나 우리는 0세부터 있어요. 우리는 1세부터요. 그 자체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 3세 유아의 학부모 이거 지금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유보통합이 되면 0, 2세는 영아 전담 기간을 담당하고 3, 5세는 유아 전담 기간을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 옮겨야 되나요? 아니겠죠. 이런 소문들 때문에 엄마들도 걱정을 하고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돼요. 왜냐면 카더라 성씨 찾아보고 네이버에 막 찾아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 우리가 방구성, 어린이집 방구성이 유아반까지 다 돼 있으면 거기를 다녀도 됩니다. 별도의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온라인에서 쉽게 자격을 딸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제발 이것 좀 하지 말라고요. 유보통합 전 빈틈 공략, 보육교사 자격 더 늦기 전에 취득하세요. 부추기는 광고가 맞습니다. 광고를 보면 충분한 교육 없이도 보육교사 자격을 하는데 이거 통합 자격으로 바꿔주는 거 맞나요? 아닐 거예요. 온라인 지금도 교사 그 보육교사 상급이 없어질 거예요. 온라인에 사이버로 취득해서 상급을 취득하신 분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상급 자체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교사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온라인 통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한다고 해서 요거 통합돼서 통합교사 자격증을 전환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을 교사 자격 체계를 개편할 거고 그러면은 유아 전교사 2급과 보육교사 1급이 맞춰지는지 거기에 따른 지금 이 사람들이 수료하면서 받았던 교육과정에 빠지는 빈틈은 무엇인지 그걸 지금 맞춰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텐데 그걸 2023년 말 개편의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보 통합 이후에 통합교사 이 자료요? 자료 원장님 검색하면 많은데 제가 제가 이 자료 어떻게 드리지? 이거 많던데 이 자료 어디다 드릴까? 한번 네네. 아 여기다가 제가 채팅에 한번 남겨드릴게요. 네.
이 유보통합 후 필요한 통합교사 자격 기준 및 취득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안을 통해 안내 예정이므로 통합교사 자격 취득을 원하신 경우에 시안 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자격이란 이게 일본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유보통합을 했을 때 거기도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는데 두 개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여기 흡수하겠다. 우리는 이만큼 보완하겠다. 이렇게 협의하면 참 좋은데 두 개의 기관이 큰 기관이 지금 동안 서로의 이해관계들의 충돌이 인해서 합쳐지지가 않죠. 그랬더니 통합 어린이집, 통합 인정원 어린이집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가 국가가 운영하는 통합 인정 어린이집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집이 포함이 된다든지 유치원이 포함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통합교사 자격이 일본에서도 이미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했던 방법은 이거예요. 지금도 교수님들이 일본과 다른 형태의 한국형 유보 통합을 만든다는 게 원래의 목표였는데 지금 너무나도 일본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한테 부족했던 거 아까 요 자격 과정이 다 달라요. 자격 과정이 왜 다르냐면 유아교육 2급, 정교사 2급 따는 것과 보육교사 1급 딸 때에 여러분들이 수료했던 과목들이 다 달라요. 빠진 거 당연히 있어요. 유아교사 선생님들은 영아 발달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영아 부분.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교직 과목을 안 배웠어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배워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언제부터 똑같은 시점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교육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얼만큼 이 사람들이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수료했는지, 어떤 학점에 몇 학점을 수료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맞출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냥 요 정도는 우리가 봤을 때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법을 우선 법제하기 전에 우리가 봐서는 이 유아교사 1급 자격증이 보육교사 1급 자격증보다는 조금 상위에 있는 거니까 유아교사 1급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 1급을 뭐 급수 이름을 바꿔놨는지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 게 낫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1급 있는 선생님들이 몇 개 이수만 하게 되면 그건 아마 사이트로 다 오픈을 해드릴 것 같아요. 현존에 있는 선생님을 빠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뭔가 중간에 있는 과정을 수료하면 유아 정교사 2급, 1급 자격증을 호환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막 쉽게 자격증을 딸 마지막 기회에 근데 이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 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들이 유보통합 관련돼서 원장님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셨고 선생님들도 정확한 내용을 그냥 카더라 듣고 맨날 같이 소속돼 있는 네트워크에서 이렇다더라라고 하면 혹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그래?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는지. 우리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증을 또 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선생님의 기본적으로 교사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유치원에서 계속해서 뭐 공청회 하고 반대 의사를 했을 때 교육을 하냐, 보육을 하냐, 계속적으로 이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정확히 교육을 하고 있다. 근데 어린이집은 교육이 아니잖아요. 했을 때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저는 교육과 보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준비된 자세예요. 저 애들 교육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세요? 이 아이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고 교육적 효과라는 건 뭐죠?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교육적 효과인 거예요. 단순히 이 활동하고 이 활동에서 기쁨을 주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런 활동을 해서 아이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줄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습득하잖아요. 이 아이는 이거를 습득할 때 이러한 방법이 힘들구나. 다른 방법을 해봐야 되겠다. 하든지 나는 아이들한테 책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할까? 책을 읽어주는 게 흥미가 높아질까? 책으로 활동을 해야 높아질까?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의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케어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아이고 잘했어. 뭐 기저귀 갈 때도 아이고 튼튼하게 잘 컸네. 이건 상호작용, 이건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하면 교육이 안 되나요?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을 지원할 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교육적으로 내가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태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지원을 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나은 지식과 더 나은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고 계신지. 그게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왜냐면요.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증은 뭐 전문대도 있고 아주 높은 양질의 수준의 대학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이건 거예요. 영유아 발달도 배우고요. 유아교사론, 유아교육 개론, 인지이론, 유아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배워요. 우리도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억에 나나요? 잘 안 나죠?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는 1년 단위나 혹은 되게 사이버로 짧게 짧게 습득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이버가 우리가 막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사이버를 막 그렇게 만족스러워. 그런데 사이버 출신이라도 현장에서 열심히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라고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아직까지 수양이 덜 되신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좀 치부하긴 하는데 사이버에서는 온라인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 강제성 환경도 안 되고 이걸로 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이 현장에 왔을 때 아이들을 볼 때 교육보다는 보육 위주의 활동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최소 전문대는 3년이고 그 학부생 4년제 대학은 4년 이상의 수업을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 차이 속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잘할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못할 것이지만 대부분은 이런 교육을 4년 동안 받으면 우리보다는 유아교육에 관련된 지식이 더 풍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을 제가 막 너무 하향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 학부를 졸업하셨다면 그건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아교육 학부를 졸업하시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 현존에 계신 선생님들은 정말 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그때는 너무 관심이 없었지만 아름아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럼 다시 내가 교육을 다시 공부를 시작한데도 아름아름 들었던 기초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받아들일 땐 좀 빠르게 흡수가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대학 주요 교과목에서 배우는데 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냐? 요거 그냥 유아교육학과 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유아교육학과 치면 자, 여기 보면 교육론, 교육철학, 교육철학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교육철학, 교과 교육론, 수학교육, 언어교육, 놀이 지도교육, 논리 및 논술교육, 사회교육, 교재 연구 지도법, 생활지도,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유아 교육과정, 음악교육, 과학, 미술, 동작교육, 교육평가, 유아 교수 방법록, 아동 문화교육, 유아 교육 과정, 교육 실습도 하고, 교육기관 운영관리, 권리와 복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미래 유아교육, 이건 이제 최근에 넣었으니까 이런 거 할 거예요. 건강교육, 멀티미디어 아동문화. 이거를 1학년, 2학년, 3학년, 4년 동안 배운다고요. 실습도 나가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유보통합을 위해서 준비되셨나요? 했을 때 유아교육 학부 졸업했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수업 대충 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과목을 그래도 6개월 동안은 배우잖아요. 한 과목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자, 했을 때 제가 봐서는 어린이집에서 가장 취약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교과 교재 연구.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하는 거. 이거 선생님들이 정말 취약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내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떤 준비가 됐을까 했을 때 현존에 계셔야 되고요. 현존에 살아 계셔야 되고요.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근무하면서 유보통합 흐름에 잘 녹아내셔서 새로운 자격증이나 통합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과정 중에 선생님은 그동안 부족했던 것 나는 유아교육 전공이 아닌데 했을 경우에 그 부족한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서 학부나 혹은 전문대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교과목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디 어디 학교
그 들어가시면 다 나. 왜냐면 자격증을 여기는 이제 자격증을 주니까 전교사 자격증 2급을 주니까 2급에 수료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하게 이 정도 배우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 이런 건 잘 하실 거예요. 철학도 뭐 개인적으로 개인 철학이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다른 옛 근대나 중세의 철학을 반영해서 요 정도 유명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철학을 따라하면 괜찮긴 한데 교과 교재 연구, 그다음에 교수 방법,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이 부분은 좀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많이 본따와서 쓰시는데 그거보다 그런 거를 변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료로 사용하시고 그걸 우리 반 연령에 맞게 우리 반 아이에 맞게 계속해서 변형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1년 정도의 나의 포트폴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 연령을 다시 맞게 되면 1년에 내가 교육과정을 내가 짠 거를 토대로 다시 조금씩 변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초 자료들을 선생님 한 명 한 명마다 많이 보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게 제가 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는 혹은 유치원 선생님들 유아교육학과 학부를 졸업했더라도 어린이집에 근무하신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중간 관리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고민이 많으시죠? 저는 원장님보다 중간 관리자 선생님이 세상 고민을 다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중간 관리자 선생님 오셨나요? 오늘 1시 반에 중간 관리자 좀 고민 있는데 강의 좀 해주세요 하신 선생님 오셨나요? 중간 관리자 선생님이 모든 운영이며 선생님 관리며 이런 고민을 다 떠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중간 관리자는요, 뭘 하고 계세요? 중간 관리자로서 하고 있는 거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원에 중간 관리자 있겠죠. 근데 규모마다 다 달라요. 주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원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은 우리 원의 원장님이시라면 우리 원의 중간 관리자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하세요? 원장 대행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중간 관리자로 어떤 걸 많이 하시나요? 선생님들과 저와 그런 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전체 교사 컨트롤 원장님도 못하는 거를 이걸 중간관리자한테 시키면 어떻게 그죠? 중간관리 이끌어주기 행사 스케줄표 의논을 정리 그죠 이 전체적인 그 선생님 한 분 한 분하고 이렇게 맞춰야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중간관리자 이런 것들을 하죠 그죠? 그러면 경력은 몇 년 정도 돼야 중간관리자일까요? 이거 정말 어린이집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7년 이상? 우리 원에 근무하신 선생님이 3년밖에 안 되신 선생님이 있으면 중간관리자 못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중간관리자 하려면 경력이 몇 년 이상 돼야 될까요? 최소 5년 이상.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중간관리자는. 이게 이 어린이집의 특수한 케이스예요. 보통 원감님과 같은 직책을 맡고 계시죠. 그런데 하는 역할은 원감님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원장님 대행해서 아까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행사에서 스케줄표 짜는 거랑 다른 선생님하고 수합해서 하는 거 혹은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을 내가 대신해서 소화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원장님한테 조금 원만하게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실 텐데 경력은 어린이집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어린이집에 모든 선생님이 고경력자가 많아요. 막 10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있으면 그 선생님 중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선생님을 하는 기관도 있고 혹은 돌아가면서도 하더라고요. 주임 역할을. 돌아가면서도 하고 또 어떤 기관은 영아 주임, 유아 주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기관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어린이집이 그 인재 신설돼서 어린이집 선생님 이제 막 1년, 2년, 3년, 5년도 막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 차 선생님이 주임을 맡기도 해요. 정말 이건 어리지만의 특수한 중간 관리자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 관리자 맡으면 나 잘해야지 하는데 수당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뭐 제가 알기로는 5만 원부터 10만 원 되게 많이 주시면 15만 원까지 주시는데 한 달에 그 이상의 일을 해내야 하거든요. 정말 중간 관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자리이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린이집의 특수한 게 중간 관리자라고 말을 하지만 뭐 주임 선생님, 원감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해. 중간관리자 선생님 얘기는 안 하죠. 주임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감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유치원의 원감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유치원에서는 어떤 경력으로 원감이 돼야 되냐면 원감도 자격증이 있어요. 원감 자격증. 우리는 뭐 중간관리자 자격증 없죠. 그 원에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여기 보면 원감 자격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 원감이 되려면 정교사 1급, 1급 따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원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아교 학부를 졸업하시고 원감 자격증 있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유치원을 계속 근무하다가 원감 자격증 있고 원감 자격증까지 있다가 원장은 되긴 그래서 어린이집에 뭐 원장님으로 계시다든지 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신 이런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유치원 전교사 2급을 받고 6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을 때도요. 우리는 보수교육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차순이 있어요. 차순. 그래서 재교육 받을 때도 내 연식이 밀리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원감이 그냥 자격증을 가지고 3년 내에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을 못 받으면. 그래서 원감 자격증은 보면 우리가 통상 봤을 때 굉장히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 맡아야 되는 자리인 거는 맞는 거예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봤을 때. 그죠?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기는 법령에 다 되어 있죠. 원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거. 근데 어린이집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보 통합이 되면 이런 자격 과정까지도 디테일하게 세분화 될 것 같아요. 자, 어린이집 중간 관리자는 유치원과 같은 원감, 자격증은 없지만 고경력자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해요. 우리가 봤을 때도 통상 우리가 뭐 개념화하는 게 5년 이상 혹은 그 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 혹은 원장님만큼 일을 잘하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중간 관리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 중간 관리자 역할 중에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 중에 가장 뭐가 힘드세요? 다 힘들겠지만 아까 적은 게 다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관리 막 이런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진짜 그냥 적어봐봐요. 중간 관리자 선생님이 역할이 제일 뭐가 저는 원장님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중간 관리자 선생님이 뭐가 힘드세요? 그죠. 모든 일에 신경 써야 되는데, 원장님은 원장 위에 상사가 없잖아요. 근데 중간관리자 선생님은 상사도 있죠. 밑에 선생님들 신경 써야 되죠.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을 매일 먹지 않을까요? 그죠? 또, 모든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거.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도 왠지 이건 신경 써야 할 일 같고, 그죠? 좀 그래서 중간관리자 선생님들이 교사와 원장과의 중간 입장이 나죠. 그죠? 왜 중간에 껴가지고 둘째도 아니고. 또 뭐가 힘들어요? 중간관리자. 업무가 힘들진 않다니까요. 업무가 힘들진 않아요. 무슨 일이든 오더를 내리면 정말 착착 해내는 게 중간관리 선생님인데 이 관계성에 관련돼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중간관리 선생님. 근데 이걸 잘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긴 해요. 또 다른 선생님은 중간관리자 혹은 원장님이 오셨다면 우리 중간관리 선생님이 뭘 힘들어 할까요? 원장님보다 더 힘든 직업이긴 해요. 위에 상사도 있죠. 밑에 선생님들도 해야 되죠. 밑에 선생님한테 말을 잘못했다가는 저 주임 선생님은 원장님 편인가 봐. 다 이러고 다녀. 막 이런 얘기도 듣죠.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요. 중간 관리자 진짜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안 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나는 그냥 속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선생님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어린이집 중간 관리자 역할 중에 제가 물어보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통솔하고 이런 건 힘들지 않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한번 제가 정의해 드려 볼게요. 중간 관리자 역할은 우선 아까 유치원 원감 자격증에 있는 선생님만큼 고경력자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고경력자일수록 일을 잘하거나 뛰어나거나 그건 정비례하진 않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5년 이상 된 선생님인데 일을 8년 이상 선생님보다 잘할 수 있는 건데 중간 관리자 역할은 이거예요. 전달 체계겠죠. 전달 체계. 왜? 원장님께서 모든 오더를 내리는 걸 뭐 카톡 대신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의 교육 철학을
중간관리자 선생님도 원장님과 동일시하게 생각하고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린이집 방향성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지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어린이집 방향성에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전달 체계인 거예요. 이 전달 체계가 원장님이 얘기한 걸 쪼로록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중간 관리자 선생님한테 했을 때 내가 봐서는 이제 원장님을 빙의를 해야 되는 거야.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좋아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렇게 싫어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선생님들이 하는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원장님한테 전달해서 이런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하고 싶다네요 아니라 원장님 제가 이런 선생님들이 이거 하고 싶다는데 원장님께서 이 부분 이렇게 싫어할 건 알지만 제가 봐서는 저까지 같이 합류해서 하면 나중에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서 정말 컨택해야 할 것과 컨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육 철학과 교육 철학을 숙지하시고 그런 전달 체계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전달하는 거 요즘 선생님들이요 야근이 많아서 힘들대요. 전달하는 것이야. 그건 선생님 직접 전달해야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중간에서 원장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말하기 힘든 것과 혹은 또 선생님이 불만사항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삼삼오오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선에서 끊을 수 있다든지 혹은 이 부분은 교육 철학과 맞진 않지만 이 부분은 나도 살리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을 설득하는 입장이 된다든지 이런 전달 체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관리자 선생님들이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것 중에 전달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간관리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뭐가 힘든가 하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행사가 많고요. 이런 거 많아서 힘들어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저희 원장님은 안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원장님이 안 들어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서 힘들어요 얘기했죠. 자, 그러면 원장님이 어떻게 느낄까요? 원장님이 어떻게 느낄까요? 자, 전달할 때는 전달 체계에서 중간관리 선생님 해야 할 거는 대안도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힘들다라고 하면 일을 하기 싫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거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샀으면 좋겠고 이거는 시간이 들더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저녁마다 다른 업무 때문에 힘드니까 낮잠 시간에 다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누군가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만 이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간관리자 선생님이 원장님한테 전달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는 건 피곤하니까 중간에 이런 걸 달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원장님 봤을 때 만드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더 시간 대비 효율적이어서 이 부분은 뭐 사는 게 더 낫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은 제가 그 반에 투입해서 한다든지 해서 선생님 따로 야근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하면 원장님들이 다 오케이 할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힘들어요. 그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리고 그 선생님도 힘들다고 했을 때 하기 싫어요는 아닐 거거든요.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전달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수렴해서 이러한 불평, 불만들을 수렴해서 이게 더 나은 상황과 혹은 지금에서 중도해야 할 이유들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대안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첫 번째 중간관리자 선생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에요. 그냥 전달하는 것이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힘든 부분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대안까지 선생님이 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정말 잘하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관리자가 힘들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많더라고요. 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엔요. 중간관리자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원장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없을 때든 원장님이 비어있을 때든 원장 대행 업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원장님에 전화해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애매한 부분도 항상 메모를 남겨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 없을 때 혹은 원장님이 공백이 있을 때 원장 대신으로 해서 대행 업무를 하는데 원장 대행 업무를 착각을 하세요. 원장 대행 업무는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원장님이 있었으면 요 정도 업무를 하셨겠다 하는 만큼의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대행해서 원장님이라면 이런 판단을 했겠지 하고 이렇게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선생님이 항상 평소에
다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중간관리자 선생님들이 놓치고 있는 게 신입 교사의 멘토는 되셔야 돼요. 중간관리자 선생님이 신입 선생님 오면 항상 부족하다. 나도 처음엔 저랬는데 열심히 공부하세요가 아니라 신입 교사 선생님의 멘토 역할까지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 1세반 선생님이 잘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배워보시겠어요? 보육일지 적는 거 되게 힘드시죠, 선생님? 제 거 드려볼게요. 한번 요거 따라서 적어보시고 적으면서 안 되는 부분 오세요 라고 하든지 신입교사의 멘토가 되셔야 하는 게 중간관리자 선생님이에요. 두 번째, 원장의 대행 업무만큼 중요한 건 학부모 상담이에요. 대부분 중간관리자 선생님이 원장님만큼 학부모 전체적 우리 반 아니라 전체적인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부모 상담도 잘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회계 업무도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원장님이 대행해서 업무를 해야 되니까. 혹은 원장님에서 긴 공백이 있거나 혹은 그때그때마다 처리해야 될 회계 업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라는 거는요. 당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장님이 큰 행사가 있거나 외부 뭐 연수를 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일주일 공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원장님은 저녁에 와서 회계 업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관리자 선생님이라면 회계 업무, 보육통합이나 회계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중간관리자는 전달 체계, 원장 대행 업무, 신입교사 멘토, 학부모 상담 이걸 보면 뭔 것 같으세요? 원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관리자 선생님은 원장님이 이 선생님을 중간관리자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원장님만큼 역량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 선생님을 중간관리자로 역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장이다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중간관리자 그 다음에 나의 직책은 원장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수행하시면 돼요. 나는 항상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나는 원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이 업무를 하나하나 숙지하시고 이런 업무를 다 소화낼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관리자는요, 아무나 시키진 않아요. 경력이 많다고 해서 시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나랑 비슷한 역량도 있고 이 선생님 정도면 나 대신에 내가 없을 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업무 능력도 나만큼 빠르네 하시는 선생님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면 내가 하는 업무가 내가 교사로서 그래도 남들보다 인정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업무는 요 정도 업무를 소화하시면 되는 거고 저기 중간관리자는요 이런 거 안 하던데 저기는 회계 안 시키는데 아니라 내가 원장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정도 업무를 하실 수 있어야 중간관리자 역할을 잘 수행한다 하실 수 있고 전달체계 할 때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더 나은 효과를 날 수 있게 혹은 불만 사항이 있었을 땐 그걸 수렴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보통합을 이제 앞두고 앞에 유보통합은 카더라 통신 말고 이런 거 하세요라고 전달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거기다 올려드리면 되겠네요. 아까 그 자료 올려주세요.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되겠네요. 그거 많이 돌아다니던 자료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이 자료가 그나마 좀 진실을 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안내 드렸는데요. 유보 통합을 앞두고 중간관리자 역할도 고민을 하고 많이 할 텐데요. 자, 이제 모든 선생님들, 뭐 원장님들은 제가 걱정이 없어요. 원장님들은 잘 하시니까.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유보 통합을 앞두고 교육자로 자세로서 꼭 지켜야 할 게 무엇이 있냐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 봤을 때 모든 유치원 자격과 관련된 교육과정 이런 것인데 선생님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도 보육을 하나요? 그 보육 중에서 교육 과정을 담아내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팩폭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자격 과정. 내가 이제 보육교사 1급 혹은 원장 자격 과정까지 딸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선생님 있으면 빨리 자격 과정을 이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내가 현존에 있을 때 지금 상태에 근무하고 있을 때 자격과정 순위로 소급해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귀찮다고 나 원장 할 거 아닌데 라고 해서 원장 자격증을 안 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점이 나중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과정은 지금 내가 딸 수 있는 최대한의 자격과정을 따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원장님도요. 원장님도 일반 원장 자격증 없으신 분은 빨리 따놓으세요. 그 다음에 유보통합 정보는 카더라 통신을 듣지 말고 교육부에 들어가시거나 그냥 검색을 했을 때 헤드라인 뉴스를 보시는 거, 유보통합 육아정책연구소 자료만 보시는 것도 충분한데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카더라 하는 통신 절대 믿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하는 자세로 가지시고요. 이런 정보도 안 찾아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있어요. 그럼 이 정도 정보는 알아야 부모님도 아까 걱정한다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 무슨 통과됐다고 하는데 행정 처리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 아이 이제 유치원 여기 어린이집 못 다니는 거 했을 때 아니요 어머니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니요 어머니 충분히 다 다닐 수 있어요. 저희가 관할부처만 옮겨가는 거지 어린이집 그대로 운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유보통합 정보는 즉각적으로 좀 찾아보고 올바른 정보인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중에 이해 안 되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카더라 통신. 이 자격증이 있으면 유아교육 지금 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왜? 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혹은 저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아니 저 이런 거 들었는데 진짠가요?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자료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자료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한테 줬어요. 주시면서 아우 이제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진다네. 하기 힘들겠다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봤어요. 원장님 여기 안에 자료는 가정어린이집이 없다는 얘기가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하신 걸까? 그냥 이걸 누가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진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의 분포들을 한번 보세요. 민간, 가정, 국공립 했을 때 가정어린이집 수요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가정어린이집 자체를 운영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 어디 갈 거예요? 그렇게는 절대 부모님의 불편함을 감수해서까지는 가정어린이집에 뭐 없앤다 이런 말은 정말 맞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있었을 때 왜, 어디에 그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까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유보통합을 앞두고 중간관리자이건 여기 선생님이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격과정을 맞춰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유보통합의 핵심은 이제 판단을 학부모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보통합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셔야 될 게 학부모님이에요. 자, 이제 모든 교육 체계 안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 같이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영희세를 누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학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따로, 유치원은 유치원 따로 해서 그래도 3, 5세 이상부터 유치원을 가게 되니까 첫 번째 진입하는 진로가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이집 인상이 너무 좋잖아요. 항상 친절하고 선생님이 푸근하시고 따뜻한 분위기의 어린이집을 첫 번째 진입하는 부모님이 어린이집인데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높아진 건 이 이유예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잘해서도 있지만 첫 번째 교육기관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이에요. 유치원을 먼저 가지는 않잖아요. 어린이집을 갔다가 두 번째 3, 5세 되면 선택하는 분이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남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유치원도 0, 2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모든 것이 오픈이 된다? 그럼 그 판별은 누가 할까요? 학부모님이에요. 그럼 학부모님이 무엇을 보고 이 기관을 선택할까요? 충실한 교육 과정이고 이 기관을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훨씬 더 전문적인 기관인지 그걸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예요. 유보통합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는 학부모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더 내실을 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유보통합해서 어린이집이 없어진다, 뭐 가정어린이집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자격증은 다시 따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하루도 놓치지 말고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의 내실을 쌓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짜잔하고 오픈이 되었을 때 지금은 그대로 운영이 되겠지만 나중에 한 1, 2년 뒤에는 뭔가 통합이 되긴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운영을 했을 때 학부모님은 어디를 선택하는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린이집이니까 다 오겠거니가 아니라 이제 교육과정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무엇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지, 원장님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관리자 선생님, 경쟁력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원의 교육 철학과 운영 철학을 반영해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번 달은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원의 운영 철학은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을 좋아하는데 그럼 이번 달의 주제가 이거다? 그럼 자연과 더불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우리 원의 운영 철학과 교육 철학을 반영해서 활동을 계획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소장님 있잖아요. 우리 원은 운영 철학하고 교육 철학이 없어요. 라고 하면 원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을 수도 있지만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운영 철학과 반영해서 계획을 하고 선생님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요 심리 공부도 할 거고요. 저기 석사 과정도 딸 거고요. 석사에서 더 특수 교육도 공부할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반, 내가 맡고 있는 아이 3명에서부터 15명이 되는 한 명 한 명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떠한 제스처를 했을 때 싫어하는 표정인지, 이 아이는 이렇게 할 때는 기다려줘야 하는지, 그 한 명 한 명의 전문가가 되는 게 빠른 전문가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역으로 공부를 해야죠. 왜 야 행동이 이렇지?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이 또래 애들은 정말 이런가? 발달을 공부해보거나 그렇게 역으로 가야 되는 거지. 발달을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 해서 현장에 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왜 그런지, 다른 아이와 이 아이는 왜 다른지, 왜 이 아이는 뛰어난지 그런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원의 행사나 연간은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달에 이거 할 거예요 라가 아니라 1년 중간관리 선생님이 이걸 잘 캐치하고 잘 하시겠죠. 1년 동안 헤드라인 보시고 12월 언제쯤 이걸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분배하고 에너지를 분배해서 아이들하고 월초에는 사전 교육을 이런 걸 하고 해야 아이들의 연말에 이런 활동을 할 때 더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 행사는 따로 가 아니라 우리 원 행사와 연간 계획을 항상 머릿속에 있고 연간 계획 정도는 여기 선생님 교실이나 어디든 다 붙여 놓으세요. 이런 학사력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시기에 아이들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 라는 것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사로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올바른 발달을 체크하고요. 이 아이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별하기보다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지가 선생님이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사는요. 무조건 배워야 돼요.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교사라는 직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들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놓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현장에서 내가 이만큼 배웠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또 새로운 배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이만큼 또 배워왔는데 적용하면서 보여지는 선생님이 배운 만큼 아이들에게나 활동할 때 보여지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은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우시고 그 배운 만큼 아이들이 보여지고 환경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놀이 지원이 차선책인 거지. 아이들 놀이 지원 잘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되게 불만인 게 우리 선생님 교육 안 들어요 하는데 정말 많이 배우셔야 돼요. 내가 배우지 않고 우리 반을 맡고 있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데 정말 역량이 높고 석박사 이상은 아니더라도 매일 배움을 같이 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맡았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막 여기 유아교육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즘 유튜브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가면서 유튜브 강의도 좀 많이 들으시고 해서 교사는요 절대 배움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요 정도 배워야 되겠다는 절대 없어요.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교사의 직책이 있을 동안에는 배우는 거는 끊이면 안 돼요. 항상 배움이 우선이니까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아주 양질의 교육이 많고 또 이런 무료 교육도 찾아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찾아서 들을 수 있는 배움이 자세를 첫 번째 가주셔야 합니다. 또 이런 고민도 많을 거예요. 저 아까 학점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드리고 끝낼 건데요. 원장님도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고 선생님들도 문의 많이 하세요. 제가 학부 졸업은 아닌데요. 석사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제가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아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석사 유아교육 전공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중에서도 저 여기 가면 1년 만에 수료하는 데 있다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석사 취득할까 하면 제가 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요, 학위, 석사, 박사 이거는요 공부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누구나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공부하려고 가려면 최상위 공부하는 집단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쉽게 학위를 따겠다 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도 없고 그냥 학위가 필요한데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워질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이 정도 학위 가진 사람이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유아교육 석사학위 받으셨어야 하면 논문도 적었을 것이고 이 정도 지식은 있겠지 하고 얘기하면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분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역으로 찾아봐요. 그래서 이분은 1년 단위의 학교를 다녀서 그렇겠구나. 로 지성 집단으로 수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석사학위를 받고 어느 정도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이 정도 사람들이 통념상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공신력 있고 사람들이 여기는 굉장히 힘들다 하는 기관을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학교만 계속 살아남을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막 혜택을 많이 줄 거예요. 막 빨리 접수할 수도 있고요. 1년 과정이고요. 한 번 하고 뭐 결석도 줌으로 하고요. 편의성을 계속 얘기하면 그 기관은 많이 없어질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면요. 당연히 논문도 써야 되고요. 뭐 리포트도 많고 하는 거기를 가세요. 거기를 가서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관일수록, 교육단체일수록, 학교일수록 교사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교사진이 항상 상위 목표를 향하는 교사진이 있는 곳에서 배워야지 쉽게 쉽게 가르친 데서 배우면 돈을 들이고 이 정도 내가 석사 수준을 졸업했을 때 남는 건 없어요. 그리고 졸업생이 되었을 때도 저분도 석사 졸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학점제 이거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학점제는 그 학점을 따는 거잖아요. 아까 그 교육과정 있죠. 거기에 필요한 학점 따는데 교육과정이란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초등학교 1학년에 배워야 할 것과 2학년에 배워야 할 것과 3학년에 배워야 할 것은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과목을 배운다? 모든 교육과정은 연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 교육과정을 다수로 했는데도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배운다 하면 할 수 있지만 학점을 따가지고 내가 이거를 하나의 자격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절대 배울 만한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 나는 학점을 땄다고 해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거는 정말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시간이 시간을 단축하고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공부할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 석사, 박사를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은 뭐든지 환영입니다. 환영인데 제대로 된 교육과정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세요. 그게 선생님이 졸업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하시는 선생님도 하시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가장 어려운 방법 그리고 가장 제대로 된 방법을 하는 게 선생님이 교사로서 오래 근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박사 가면 되게 힘들다는데 여기는 그래도 너무 리포트 많이 안 쓴다는데 거기 갈까 하면 제가 가지 말라고요. 원래 공부하려고 박사하는 거잖아요. 박사 졸업하면 박사라고 인증을 받으려면 그 정도 지식이나 뭐 논문이나 학술지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상 판단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수가 있으면 그건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자 하고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찾아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학점제 딴다, 되게 1년 단위로 뭐 석사 딴다 이런 데 있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졸업해서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제대로 배우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공부는 쉬운 게 없어요. 제가 뭐 1년 과정에 들어가신 분한테 들어보면 여기 다니기 어때요 하면 그것도 어렵다고 해요. 공부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계속 깨우치고 받아들이는데 깨우치면 내 것이 되니까 공부는 쉬운 왕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얼만큼 열심히 참여하고 또 부족한다고 해서 퇴학을 맞지는 않아요, 석박은. 그러니까 할 때 좀 제대로 된 교육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수진에서 배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석사, 박사 어떤 걸 해야 되나 했을 때 정말 좋은 학교를 선택하시는 거 제가 추천을 드려요. 선생님들은 항상 끊임없이 교육을 배우셔야 되고 무료 교육도 들으시고 유료 교육도 들으시고 싼 교육도 들으시고 비싼 교육도 들으시고 많은 교육을 몸담아 계시는데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선생님의 제대로 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 바쁘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게 나중에 빛을 볼까 하는데 빛을 봐요. 어떻게? 그거 다 내 것이 되거든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누군가는 그 핸드폰 보면서 아이들 낮잠 재우는 거 핸드폰 보면서 다른 거 뭐 릴스 이런 거 보고 있는 시간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몰입해서 교육이란 걸 듣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여서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선생님.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 있지만 나는 이 역량 부분에서는 이 연령에서는 혹은 이 지역에서는 나를 대체할 선생님은 없지는 어떠한 노력이 들이지 않고는 되지가 않아요. 특히 교사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을 앞두고 중간관리자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중간관리자 역할은 원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냥 나는 돈 안 내고 수당은 적지만 수당을 받으면서 나 원장을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보통합을 앞두고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가 빈틈이 있는 공백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카더라 하면 왜 그렇지? 라는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물어보든지 찾아보든지 하시면서 그 흐름을 제대로 지켜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달드릴 거는 요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까 자료 올려달라고 하는 건 저희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여기는 저희 그 채팅창에는 올리면 다운을 받을 수 있을까 살짝 고민했는데 저희 단톡방 있죠. 거기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바쁘신데도 들어서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거 다 녹화본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뭐 12월이나 제가 자주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제가 자부하는 거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고 선생님의 목표를 최상의 목표를 알려드리는 게 좀 정확한 정보다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려서 어떤 분은 힘들다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힘이 생긴다, 동기부여가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그냥 쉽게 쉽게 듣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고 궁금한 거 저희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또 그 1시간 무료 강의 듣고 나서 네, 카더라한테 네. 그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은 유료 강의 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무료 강의 하는 거 애매해요. 그래서 그 한 달 사용권이 필요하신 분은 거기 올려주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제가 한 달 사용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